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조합 관계자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너무 전문적인 설명은 좀 지양하고, 전문적인 얘기는 이제 그 각 조합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뭐 정비 전문 업체라든가 설계사라든가 이런 데 이제 얘기하시면 되니까, 다만 이런 규제 완화 제도가 있는데 그냥 이걸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설명드리는 것이 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분들께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만 이번에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역대 가장 난해합니다. 수학 문제 푸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분들께는 이제 좀 복잡한 것을 좀 풀어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번에 목표는 규제 완화라고 말씀드렸고요. 규제 완화 중에서도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동네, 그 동네를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좀 방점을 두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뻔합니다. 네, 뻔하고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네는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리고 양천구 목동, 그리고 용산, 성동, 광진, 이 정도, 쉽게 말해 비싼 동네입니다. 비싼 동네는 사업성이 있죠. 재건축 재개발은 제가 어바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땅은 어차피 조합원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니까 토지 비용은 안 들어요.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를 짓는데 주차장 설치 비용, 그리고 뭐 각종 세금, 부담금, 설계비, 용역비 다 합하면 한 5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어바웃으로 제가 대략 봤을 때. 제작비는 국민평형 한 채에 5억이 드는데 이 5억이 드는 제작비를 강남에서는 분양을 하면 20억이 넘어 나오죠. 여의도는 분상제가 안 걸리니까 35억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추정한 가격이. 근데 수원구청은 은행 사거리 주변 빼고는 10억이 안 나오죠. 10억이 안 나오니까 쉽게 말해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강남이나 강북이나 지방이나 똑같죠. 내가 굉장히 마감재를 고급화하지 않는다면 똑같은데 이제 분양 수익이 안 나오니까 내 분담금으로 이제 메꿔야 되는 거죠, 사업비를. 그래서 사업비 분담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조합장님들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도봉구청에는 조합장님이 아무도 없어요. 조합 설립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좀 검토해보는 단지는 몇 개 있었지만. 네. 근데 뭐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데는 그냥 다 재건축이죠. 사업성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동네에 어떻게 사업을 일어나게끔 푸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핵심이었고요. 예. 물론 당연히 저희들은 목적은 대량의 주택 공급입니다. 대량의 주택 공급을 해서 서민 주거 복지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화, 이 두 가지가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열악한 환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 공급 물량은 늘리는데 주거 환경은 개선하겠다. 뭐 그런 거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들의 목표는 그렇게 이제 좋게 잡았습니다. 네,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그럼 무엇이 완화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환하면 공공기여율이 15%였습니다. 앞전까지는. 그래서 2종 7층이 있죠. 2종 7층으로 가려면 10%. 높이 완화가 없는데 2종 일반으로 가려면 15% 공공기여를 했어야 되죠. 쉽게 말해서 내 땅이 100평이면 15평을 기부 취납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들은 이제 원래 안 그래도 1종이 사업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공공기여율을 오른쪽 표에 보시면 10%로 5%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3종에서 준주거, 노원구 주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3종에서 준주거 갈 때 공공기여 비율을 예전에는 15%였는데 이번에는 1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담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에 조금 좀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물 기부 체납을 할 때 건축물 종류별로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르게 줬습니다. 다르게 줬는데 쉽게 얘기 드리면 예전에는 건축물 기부 체납을 하면은 0.7이라는 개수를 곱해줬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일정 양을 기부 체납, 똑같은 양을 기부 체납하면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7%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0.7을 1.0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기부 채납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 7% 받던 것이 10% 받을 수 있게끔 올라갔습니다. 이 용도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고령 시대에 대비한 노인 관련 시설, 그리고 저출산에 대비한 육아 쪽, 그리고 사회약자, 장애인 이런 사회약자 쪽이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무조건 1.0입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가장 반영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기부 채납하시면 가장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원에서는 아니지만 여의도에서는 금융 지원 시설이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사항은 임대주택, 노인시설, 저출산 관련된 베이비들 케어하는 시설, 그리고 사회약자를 돌보는 시설, 이 정도는 공통적으로 다른 시설보다 다른 시설이 7을 주면 이 시설들은 10을 준다. 그래서 좀 똑같은 기부 채납이 아니라도 좀 더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싹 다 0.7이었습니다. 다음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3월 27일도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3월 27일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열차 한 량이 길이가 한 22m 정도 됩니다. 열량이 되니까 또 승강장 길이는 한 220m 정도 돼요. 승강장 내가 열차 기다리는 그 플랫폼. 거기서 이제 좌우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다 이제 250m 범위 안에 들면은 이 지역은 우리가 준주거 종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위원회에서 인정하면은 350m 범위 안에 들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역계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구역계의 몇 %가 포함돼야 종상향 가죠?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고요. 종상향 여부는 수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성적 판단입니다. 수치적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위원회에 올리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숫자 계산해서 하면 되니까. 준주거 지역 종상향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데요. 종상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중심지 위계라는 게 있어요. 중심지 위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중심지 위계는 도시계획상 내가 여기를 굉장히 크게 키우고 싶다라고 지정한 곳이에요. 4가지 등급이 있어요.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노원역 부분도 중심지 하나 걸리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가장 최상위가 도심이죠. 도심은 강남, 여의도, 종로 일대, 오피스군, 그쪽이 이제 도심이고요. 광역중심은 가까운 데로는 상암동이 있고, 가까운 데로는 창동역 부근이 광역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이제 도시계획상으로 내가 미래의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곳이니까, 그런 동네에 있으면 종상향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당연히 쉽게 봅니다. 왜? 정책적으로 이 지역은 내가 육성하겠어. 된 지역이니까. 이 중심지 위계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용도 지역. 밸런스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는 상종인데 내 앞뒤 좌우로 봐도 동서남북 다 준주거다. 이것은 중심지 위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준주거 상향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요건들이 이제 제대로 고밀 개발을 하려면 교통 인프라가 받쳐줘야 되니까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간선도로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쉽게 말해 교통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가 고려사항이 될 것이고요. 주변부가 다 높은 용도 지역일수록, 도시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위계가 높을수록, 교통이 좋을수록, 그리고 개발 계획이 합리적일수록, 그냥 주택만 일변도로 짓겠다는데 내가 왜 준주거로 상향해줘? 이런 거죠. 그래서 준주거답게,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을 하면서 어떤 중심지 기능도 하는 것이 준주거 지역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준주거라는 수준에 맞게 내가 어떤 지역의 어떤 중심지로서 시설들이 같이 갖추어지는가.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개발 계획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를 크게 이제 보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 역세권 주변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준주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은 선언적인 느낌입니다. 선언적인 느낌이라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창동역 일대를 광역 중심으로 지정한 이후로는 창동역에서 아마 종상향이 위원회 심의 올라가면 잘 될 겁니다. 왜? 서울시가 미래의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곳이니까. 그것처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역 주변을 가지고 우리는 지역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기본계획에 명시를 했죠. 그러니까 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종상향에 대한 명분을 얻고 가는 것이니까 좀 유리해졌다.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매우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단지의 80%가 250m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아니면 절반이 350m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성적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필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 사항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공공성을 갖춰라. 공공성을 갖추고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준주거를 하면 지역의 어떤 센터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능을 하십시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저희들 대표적인 공공성이 뭐 임대주택이죠. 서민주거 안정이니까 임대주택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 그 외에 뭐 지역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어디는 일자리가 그 지역의 공공성일 수 있고 어디는 뭐 금융 지원이 공공성일 수 있고 이것은 지역 따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공공성을 갖춰야지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완화되어 노후부는 크게 해당은 없을 것 같은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용적률 맥시멈이 150%에서 200%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건축은 해당 없습니다. 재개발할 때 내가 소형주택을 좀 넣겠습니다 하면은 용적률 20% 더 드릴게요가 있었어요. 용적률.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재개발할 때 기부 체납 없이 가져갈 수 있는 허용 용적률이 230%인데 내가 소형주택을 20% 지을게요라고 한다면 20%만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기부 체납 없이 허용 용적률이 250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면 다 됐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로 전용 59제곱미터로 다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 2인 가구도 점점 증가세에 들어가고 통계청 들어가 보면 뭐 한 10년 이내에 한 절반 정도가 1, 2인 가구 저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59제곱미터 1변도로 깔지 마세요. 20%를 메꿀 때 그 평형별로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0에서 15%예요. 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과거보다 조금은 까다로워진 거죠. 그래서 많이 까다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용적률 20%를 더 드리는데 60 이하, 전용 60 이하로 하라 그랬더니 싹 다 59로 갖고 오더라. 그러지 마라. 예, 그러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냥 50에서 60 사이 10%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40에서 50으로 하든지 아니면 40제곱미터 이하로 하시든지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면적에 좀 골고루 면적을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용적률 체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용적률 체계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 용적률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기준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어요. 3종 주거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0%입니다. 210%. 그리고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허용 용적률은 관에서 권장하는 인센티브 행위를 할 경우에 제공되는 용적률입니다. 획득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친환경, 담장 허물기, 공공보행 통로 조성, 열린 단지, 이런 것들을 인텔리전스 빌딩, 이런 것들을 친환경 인센티브까지 친환경 아니고 허용 용적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까지를 시장에서는 사실은 공짜 용적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부 체납이 아니거든요. 내 단지에 공공보행통로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면은 어때요? 저희 단지도 공공보행통로 설치 안 했지만 그냥 외부인들 들락날락 합니다. 네, 그래서 허용 용적률까지는 재산권을 내놓지 않고 가져가는 용적률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기까지를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용적률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적률이 상한 용적률인데요. 상한 용적률부터 좀 잔인하죠. 다 필요 없고 땅이나 건물이나 현금을 내놓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한 용적률이에요. 상한 용적률부터가 아프죠. 이제 도달하려면.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이제 허용이 230,
기준이 210, 허용이 230, 상한은 250. 내가 토지나 건물이나 현금을 기부 체납하고 갈 수 있는 게 250%까지예요. 그러면 300%까지 가던데 어떻게 갑니까? 상한 중에서도 좀 고약한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법에서 정한 겁니다. 법에서 정한 거라서 3중에서 300%까지 가려면 일반적인 기부 체납으로 갈 수 있는 맥시멈은 250입니다. 250이고 거기서 더 가고 싶으면은 용적률은 더 드릴 테니까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세요. 이게 이제 그 법적 상한 용적률입니다. 맥시멈 30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50에서 300% 구간까지는 일반 기부 체납은 필요 없고 임대주택을 절반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체계, 기준 용적률,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는 용적률, 허용 용적률, 관에서 권장하는 행위를 하면 나오는 용적률, 하지만 기부 체납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한 용적률은 기부 체납은 뭐냐 하면은 토지, 건물 아니면 현금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당신이 더 가고 싶으면 내가 용적률 더 드릴 테니까 내가 드린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조성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용적률 체계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공짜라고 생각하는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부 체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 용적률이 공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종 주거지역 보시면 기존에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허용이 200%였어요. 200%.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저희가 바꾸면서 210%로 늘었습니다. 허용 용적률이. 그래서 기부 체납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용적률이 10%서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저희들 이번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의 핵심입니다. 이종에서 10% 더 늘어났다. 네. 그 다음에 노후는 없습니다만 옆에 도봉은 있죠. 창동역 일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중공업지역 용적률 체계는 총량은 400%까지입니다. 400%까지인데 중공업지역은 태생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중에서 좀 주거기능을 좀 겸해도 좋다는 것이 중공업지역이라서 중공업지역은 용적률은 400%지만 주택은 250이 끝입니다. 그래서 250까지 주택을 지으시고 400%를 다 찾아먹고 싶다면 주택 아닌 비주거로 나머지는 내보세요. 그래서 용적률의 총량은 400%지만 주거 용적률은 25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도 중공업지역은 250까지밖에 안 됐죠. 주택은. 그런데 이번에 중공업지역도 저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이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입니다. 법적 상한은 뭐다?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까지는 일반적으로 도달을 하고 250에서 400 구간인 총량이 150%죠. 150%를 더 가져가실 수 있고 그 중에 절반인 75%는 임대주택 제공하고 절반인 75%는 내가 일반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갈 수도 있고 3종으로 갈 수도 있었죠. 근데 그때 그냥 저희들 그냥 일률적으로 1종에서 올라가면 변경부가 2종이든 3종이든 구분 없이 당신의 맥시멈은 200%입니다가 이제 예전에 도시기본계획이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바꿨습니다. 당신이 2종으로 변했다면 1종에서 2종으로 되었다면 250까지 드리겠습니다. 50% 늘어났죠. 그리고 당신이 3종으로 변했다면 300%까지 드리겠습니다. 100% 더 늘어났죠. 그래서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이나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되었을 때 주택 지을 수 있는 총량이 50 내지 100%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종에서 준주거로 가장 관심 많으실 텐데 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할 때 지금 용적률대로 210 허용 용적률 230, 허용 용적률은 뭐다? 기부 체납 없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허용 용적률 230, 상한 용적률 400%, 그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 500%. 3종에서 준주거 갈 때 명문화 시켰습니다. 명문화 시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종에서 준주거 가는 공공기업 기부 체납 비율은 15%에서 10%로 다운시켰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위의 표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예전보다 뭐가 좋아졌냐?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맥시멈이 150에서 200으로 50%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내가 기부 체납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용적률인 허용 용적률이 총량이 200에서 210으로 10% 더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서는 주택은 내가 아무리 해도 250%밖에 지을 수 없었죠. 나머지는 비주거로 메꾸면 400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기 때문에 250에서 300 사이인 총 150%가 되죠. 총량이. 절반은 임대주택 제공하셔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하는 경우에 1종에서 2종이나 3종으로 갈 경우에 주택 주거 용적률은 각각 맥시멈이 2종일 때는 50%, 3종일 때는 100%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갈 경우에도 이제 기부 체납 비율은 10% 줄어들고 5% 다운돼서 10%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용적률 체계가 이번에 명문화되었습니다. 210, 230, 400, 500.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용 용적률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부 체납 없이 가져갈 수 있는 항목이죠. 예전에는 6가지 항목이었는데 12가지 항목으로 항목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 중에 뭐 항목별 따라 다르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이행하시면 허용 용적률 맥시멈인 20%를 다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워낙 요율이 낮은 항목만 고르신다면 한 4가지를 구현해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통 보면 허용 용적률은 뭐 빼놓지 않고 다 챙겨갑니다. 그리고 구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노란색으로 된 것들이 허용 용적률 항목들입니다. 여기 이제 조합 관계자분들이 계시니까요. 너무 기술적인 설명은 좀 생략하고 그냥 항목이 늘어났다. 그래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게 좀 파격적인데요. 저희들 상한 용적률은 아까 기부 체납을 해야만 할 수 있다. 토지, 건물, 현금 3가지만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요번에 아주 파격적으로 친환경은 내가 기부 체납이 아니죠. 네. 친환경은 기부 체납이 아니지만 친환경 행위를 하면은 선택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상한 용적률에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 기부 체납 없이 상한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최초입니다. 나머지는 안 되고 친환경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냥 허용 용적률에 태워주세요. 허용 용적률에 태워주세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상한 용적률에 태우든 허용 용적률에 태우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나머지 우수 디자인, 장수명 주택, 방제 안전, 지역 특화 이런 걸로 20%를 다 메꿨어요. 허용 용적률. 허용 용적률의 총량은 20%입니다. 다 메꾸고 나서 내가 제로 에너지 빌딩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당연히 기부 체납보다는 상한 용적률에 끼우는 게 낫죠. 친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허용 용적률에 넣을 수도 있고 상한 용적률에 넣을 수도 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부 체납보다는 훨씬 안 아픕니다. 네, 돈은 좀 들겠지만 그만큼 뭐 전기세라도 절약되고 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좀 선택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친환경은 한강 이남이나 한강 이북이나 똑같은 돈이 들어요. 기계 설비를 하는 거니까. 뭐 그랜저 한 대 사는데 뭐 강남이나 강북이나 가격이 같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친환경을 하는데 드는 돈은 똑같다. 강남, 강북. 그런데 똑같이 용적률을 10% 주면 강남에서 용적률 10%와 강북에서 용적률 10%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 분양할 수 있는 전용 84가 10채가 더 나오는 용적률을 들였다 하면 그 강남의 84 10채와 여기 강북의 한강 이북의 84 10채는 가격이 다르죠. 들인 돈은 똑같은데 똑같은 용적률을 주면 수익성은 한강 이남이 훨씬 좋다는 거죠. 분양 수익이 다르니까. 그래서 친환경을 상한 용적률에 넣을 경우, 허용 용적률은 아닙니다. 상한 용적률에 넣을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싼 동네일수록 좀 더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내 토지 가격이 서울시 평균보다 절반이야. 절반이면 2배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강남은 그럼 불쌍하죠. 강남은 이제 똑같이 했는데 이제 노원구는 용적률 10% 드리는데 강남은 5%만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한강 이남, 강남 3구, 강동구, 용산, 양천구, 목동, 또 어디죠? 성수동, 성동구, 성수동, 광진구 이런 데는
재건축, 재개발 돌아가요. 재건축, 재개발이 돌아가는 곳은 우리가 푸시 안 해줘도 된다. 어차피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다. 저희 이번에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핵심은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돌아가지 않는 동네에 사업성을 푸시해주자. 다만 저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푸시의 한계는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센티브를 똑같은 거를 해도 강남과 강북의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환경이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친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녹색 계열이 좀 있죠. 녹색 건축물 인증 계열이 있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녹색 건축물 인증 계열이 있고, 에너지 절약 계열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계열에서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 가장 강력하죠. 제로 에너지 빌딩이 가장 강력하니까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을 구현하면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2등급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구현됩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 시험 붙었으면 독립중개사 내용은 저절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딩을 구현했을 때는 에너지 계열에서는 최고 고급 레벨에 도달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계열에서 나머지는 인정 안 해드립니다. 제로 에너지 성립되면 당연히 에너지 효율 등급 성립되는데 두 개 다 용적률 인센티브 드리진 않아요. 단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녹색 건축물 인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물 인정은 여전히 인정해드린다. 하지만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면은 에너지 세이빙 관련된 나머지는 인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적률이 증가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한 겁니다. 예, 이제 기본적인 거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 종상향을 좀 더 쉽게 해드리겠다. 종상향 할 때 기부채납 의무 공공기업 비율을 낮춰드리겠다. 그리고 기부채납 없이 갈 수 있는 허용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드리겠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요 정도는 이제 조합 관계자분들께서도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도정 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성 보전 개수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현황 용적률 인정, 이 두 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시면, 내가 이제 이쪽에 전문 지식이 없으시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돌아가셔서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용적률 계산할 때 사업성 보전 개수 저것도 반영한 거죠? 그렇게 이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좀 전문적일 수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내가 직접 계산하셔야 되니까 좀 잘 들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 가격이 낮은 동네는 사업이 안 일어난다. 분양 가격은 뭐에 비례할까? 공시지가에 거의 비례하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쉽게 말해 토지 가격이 비싼 동네가 분양가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했냐? 토지 가격으로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내 토지 가격이 서울시 평균 토지 가격보다 낮은, 조금이라도 낮으면 그때부터는 사업성 보전 개수의 혜택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노원구는 대부분 들어갈 것이고요. 제가 그때 해보니까 대부분 크든 작든 사업성 보전 개수의 혜택을 꽤 받으시더라고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 안 보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용 용적률까지가 이제 기부 체납 없이 갈 수 있는 용적률이에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용적률 210%, 기준 용적률 누구나 다 가져가죠. 허용 용적률 기부 체납 없이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총량은 20%입니다. 20%인데 이 허용 용적률에다가 사업성 보증 개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내 땅값이 서울시 평균 땅값의 절반이야. 그러면은 내 땅값이 분모가 되고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 평균 가격이 1,000만 원인데 내 땅값은 500만 원이에요. 그럼 500분의 1,000, 2가 되죠. 사업성 보증 개수는 2.02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 총량이 20%인데 내 땅값이 서울시 평균 가격의 절반이다. 2.0이 되죠. 500만 원분의 1,000만 원, 2.0이 되면 요 20%에다가 2.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허용 용적률 총량이 40%가 되죠.
허용 용적률까지가 뭐다? 기부 체납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에서 인식하는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용적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상한 용적률도 따라서 같이 밀려서 같이 올라가야죠. 연동해서 같이 올라가야 되고, 3중 일반 주거지역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예전에는 300%를 다 찾아 먹으려면은 상한 용적률 250에서 300% 총량이 50%죠. 50%의 절반인 25%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사업성 보전 개수가 2.0이 되면 허용 용적률 총량이 20%에서 40%로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상한 용적률도 따라서 20%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270이 되죠. 이게. 예전에는 230, 250인데 250, 270이 되죠. 그러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총량이 30%로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50%였죠. 30%의 절반, 15%만 임대주택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체 용적률은 똑같아요. 300%. 예전에는 300% 중에서 25%를 내가 분양해먹지 못하고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15%만 내놓으면 된다. 여기서 이제 사업성이 올라가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더니 대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데 사업성 보전 개수 맥시멈인 2.0을 내가 획득했다. 그러면은 전용 84 국민주민이도 전용 84 27채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뭐 노원 같은 분양가 한 10억 될 것 같으면 270억의 분양 수입이 더 들어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사업성 보전 개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재건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전 개수는 이거죠.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분의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 재건축은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하죠. 근데 재개발은 그 각종 잡종 용지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은 기존의 공동주택이 이제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재건축은 우리가 2종, 3종 서울시 그 지가를 매길 때 표준지가 있어요.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요. 표준지 중에서 2종, 3종이면서 현재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는 그 공시지가 평균을 저희가 뽑았더니 719만 원이 나왔습니다. 719만 원이 나와서 그 우리 단지가 719만 원의 절반 수준인 한 360 정도다. 평당, 제곱미터당 360 정도다. 그러면은 여기 공시지가에서 이미 사업성 보전 개수 맥시멈인 2.0에 도달해버립니다. 나머지 고민할 필요 없죠. 내 땅값이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의 절반 이하면은 여기서 이제 모든 끝나는 거죠. 보전 개수는 맥시멈이 2.0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그 대지 면적이 작으면 공사비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옛날에 공사 감독할 때 겪은 건데 공무원들은 이제 땅을 1제곱미터 파내면은 공사비를 10,000원 주고 땅을 10제곱미터 파내면은 공사비를 100,000원 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민간은 안 그렇더라고요. 포크레인 불러서 한 사 뜨나 20사 뜨나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하면 일단 기본 50이더라고요. 그래서 20삽을 뜨든 30삽을 뜨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뭐 규모의 경제를 할까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면 공사비가 좀 올라갑니다. 평당 공사비가. 그래서 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라면은 우리가 사업성 보증 개수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절대적인 효력은 토지 가격에 있고요. 토지 가격은 뭐다?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가격에 거의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토지 가격이다. 보조적으로 대지 면적이 너무 작다면 우리가 보전 개수를 좀 드립니다. 2만 제곱미터 이하라면 0.1을 더 드리고 그것보다 작아서 10,00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이제 0.1을 드립니다. 그럼 1만과 2만 사이는 어떡합니까? 직선 보관합니다. 직선 보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땅이 15,000제곱미터다. 그러면 0.2와 0.1의 중간 지점인 0.15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대 밀도 보전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재건축을 하면은 뭐 이익금이 뭐 한 10억 생기는데
조합원이 100명이면 10억을 가지고 이제 그 이익을 쉐어하면 각자 뭐 1,000만 원이 돌아가겠지만 조합원이 1,000명이다. 이익을 쉐어해봤자 남는 게 진짜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오글오글 모여있는 작은 세대가 너무 오글오글 모여있어서 이런 경우도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그 사업성 보증대수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모든 용적률을 조합원들에게 다 배분했는데도 국민 평형 한 채가 배분이 안 되더라. 기존의 작은 평형의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이 경우에 저희가 0.1을 더 드리고요. 국민 평형 84를 떠나서 소형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가 안 나오더라. 이 경우에는 제가 0.1을 드립니다. 여기 혹시 언론사 계신가요? 언론사는 안 계시죠? 원래 저희가 이제 세대 밀도 보증 계수는 그냥 0.1과 0.2 두 가지로 딱 끊었고 그 사이에 직선 보관은 없었습니다만 서준호 의원께서 하도 간청을 하셔서 제가 직선 보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는 나는 전용 7,4가 나옵니다. 일반 분양하지 않고 모든 용적률을 다 조합원들에게 돌렸을 때 평균 전용 7,4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0.1이었습니다. 당신이 전용 60 이하로 나올 것 같으면 0.2고 전용 84 이하가 될 것 같으면 0.1이고 나머지는 없어 이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직선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값 전용 84와 전용 60의 중간값이 뭐 전용 7이다 7.2가 나오면 0.15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선 보관은 중간에 하여튼 저희가 뭐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대지 면적에는 직선 보관인데 왜 없냐. 그래서 세대 밀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절대적인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작용력은 미미하지만 대지 면적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작은 세대가 너무 오글오글 모여 있어도 저희가 사업성을 조금 더 푸시해 드린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네.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719만 원이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면적 가중 평균입니다. 내 사업장이 2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한 개 필지는 한 평이고 한 개 필지는 99평이에요. 한 평짜리는 100만 원이고 99평짜리는 200만 원이에요. 이것의 평균은 15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는 150, 하나는 200인데 면적이 달라요. 이것의 평균 가격은 199만 원이라고 해야지 15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가중 평균을 한다. 네, 그래서 면적 개념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매년 5월 1일 날 고시가 됩니다. 5월 1일 날 공시가 되기 때문에 25년도 3월 달에 정비 계획을 만드시는 분들은 25년도 공시지가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황당해 하실 수 있어서 이 공시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와 내 땅의 공시지가는 허가받는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실 것 같으면 2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의 땅도 서울시 평균 가격도 그렇게 계산한다는 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적 가중 평균에서 구한다.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가 아닌 직전 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성 보증 대수를 말씀드렸고요. 재건축을 이해하시면 이제 재개발은 조금 더 쉽습니다. 재개발은 대지 면적이라든가 세대 밀도에 대한 개수는 없어요. 그냥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인데 토지 가격은 재개발은 온갖 용지가 다 재개발이 될 수 있죠. 나대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재개발은 서울 시내 표준지의 거의 평균을 거의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파트들만 공시지가가 들어갔어요. 평균 공시지가를 뽑을 때. 근데 재개발은 모든 용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작아요.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586만 원이다. 586만 원. 그래서 한 290만 원 정도. 내 땅이 290만 원 정도 되면 절반 수준이죠. 그러면 사업성 보증 개수 맥시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대지 면적이
작다고 해서 아니면 세대 밀도가 많다고 해서 더 드리는 것은 없다. 재개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 용적률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황 용적률 인정. 이 부분이 가장 아주 복잡하죠. 특히 재건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용적률 인정. 노원에도 몇 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의 용적률 체계는 우리가 이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9월 26일 날 고시를 하고 그때부터 시행이죠. 9월 25일까지 재건축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신 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난 모르겠고 함정 같으면은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210, 230, 250, 300 똑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내 용적률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허용 용적률 3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허용 용적률 230까지가 뭐다? 공짜로 가져가는 거다. 공짜로 가져가는 거니까 내 용적률이 150%, 160%인 단지들은 이미 재건축 다 했어요. 내가 재건축할 때 기부 체납하지 않아도 내 용적률이 115%다. 기부 체납하지 않아도 23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2배 튀기는 거예요. 기부 체납 없이. 더 튀길 수도 있죠. 기부 체납하고 더 튀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으니까 기존의 저밀 단지들은 재건축 싹 다 했어요. 싹 다 완료될 때는 한평하고 있거나. 지금 남아있는 단지들은 과밀 단지 시동을 못 걸고 있죠. 나 270이야. 나 270인데 나 230까지는 기부 체납 없이 주지만 그 이상 가려면 기부 체납해야 돼요.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면적만큼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법적 상한 용적률 그냥 공공임대 왕창 내놓고 뭐 분양 면적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떻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일반 분양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채 제작비가 5억 정도 드는데 분양해봤자 7억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못 가고 있는 거죠.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분석해 보신 분들은.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용적률은 기부 체납 없이 찾아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요게 핵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용적률은 기부 체납 없이 가져간다. 그래서 지금 제도는 당신 용적률은 난 모르겠고 기존의 제도는 무조건 230까지가 기체 없이 갈 수 있는 맥시멈이야. 더 가려면 기부 체납해. 이제 요게 이제 과거의 제도였고 지금은 기부 체납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용적률만큼은 드릴게요. 요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이제 현재 용적률만 가져가도 좀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죠. 나도 일반 분양해서 내 현재 용적률만큼은 이제 조합원들 다 가져가고 좀 나도 일반 분양 좀 해서 좀 분양 수익도 좀 들어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기부 체납하고 빨간색이 토지 건물 현금을 기부 체납하고 가져가는 용적률이고요. 요 회색과 파란색이 반반 섞인 게 법적 상한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내놓고 가시든 토지 건물 또는 현금을 내놓고 가시든 다른 단지들처럼 그러니까 현황 용적률 인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단지들처럼 내가 기부 체납하고 또는 임대주택을 내놓고 용적률 상향하는 것은 똑같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울시가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뉴홈이 있어요. 뉴홈. 법적 소위 뉴홈죠. 소위 말하는 뉴홈인데 법적 용적률의 1.2배까지 챙겨드린다. 그래서 3종 같으면 360%까지 챙겨드린다. 그래서 360%까지 하는 이 사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들은 다른 단지와 똑같이 하실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용적률의 한계는 법에서 정한 용적률까지예요. 난 3종인데 나는 법에서 정한 용적률인 300%를 넘어서 320이에요. 이거 어찌합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못 해드려요. 그런데 용도지역을 준축으로 억지로 끌어올려 드립니다. 준축을 상향을 하면 저희가 320까지도 허용 용적률로 찍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용적률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에서 정한 용적률을 넘어갔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중상향을 해서 현재 용적률까지는 기부 체납 없이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것이 현황 용적률 인정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단, 준주거 종상향을 해드리는 경우에 나는 이 지역의 중심으로 할 만한 준주거가 합당해서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당신께서 기존에는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지었는데 제도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본의 아니게 과밀단지가 되어 있어요. 당신은 내가 용적률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내가 눈물을 머금고 준주거 상향을 해드리는 거지, 이 땅이 준주거가 적합해서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주거로 간다 하더라도 준주거 지역 맥시멈인 500%까지 드리진 않아요. 사업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해서 현재 용적률의 25%까지만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용적률이 현재 320이다. 320에 25%는 80%입니다. 그러면은 준주거 상향하면 맥시멈은 500이지만 320에다가 20% 더 얹어서 400%까지만 당신은 가져가십시오. 이제 요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가 준주거가 합당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과밀했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으니까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다 합니까? 3중에서 준주거 갈 때 기부채납 10%인데 원래 자연스러운 준주거는 300에서 500으로 200%가 더 증가하는데 당신들은 준주거 한다고 해줘놓고 나서 우리 단지는 400으로 눌렀지 않습니까? 나는 준주거 해봤자 증가되는 용적률이 정상 단지는 200이지만 나는 100밖에 증가가 안 돼요. 그래서 요만큼은 공공기여 줄여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3중에서 준주거 갈 때 10%지만 저희가 그 용적률 리미트를 제한한 양에 비례해서 그 기부채납 줄여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준주거는 500까지 되지만 당신은 400입니다라고 제안을 할 경우에는 그 증가된 용적률이 절반이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절반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준주거 상향에 대해서는 시에서 올려는 드리지만 맥시멈은 있다. 맥시멈은 제한을 한다. 요걸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현재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죠. 아파트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재개발 구역 안에 기존의 과밀한 주택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저희가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드리는 용적률이 190이죠. 190인데 그 법적 상한 용적률은 250, 맥시멈 250이고 190인데 내 재개발 구역 면적이 만평이다. 만평인데 그 중에 50% 이상의 대지가 이미 조례 용적률을 초과한 건물이 들어서 있다.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조례 용적률을 초과한 과밀한 대지가 내 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은 기준 용적률,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기준 용적률을 저희가 맥시멈 용적률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내 재개발 구역 안에 조례 용적률을 초과한 건물이 있는 그런 필지가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 기부채납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맥시멈 250까지 그냥 드립니다. 예. 요것이 이제 재개발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에서의 핵심이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과밀대지가 50% 이상이면 과밀대지가 하나도 없으면 중간에 한 30%입니다. 직선 보관합니다. 직선 보관. 그래서 직선 보관하기 때문에 뭐 계산은 간단합니다. 나 30%야. 50%가 과밀대지면 250. 과밀대지가 하나도 없으면 190. 30%면 요 사이 한 5분의 3지점 찍으면 되죠. 요 60의 개입이니까 한 230 정도 나오겠네요. 230 정도까지 기준 용적률,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안 해도 드리는 용적률 그렇게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그 용도지역 상향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양반이 있고 내가 이제 어떻게 돈 주고 양반을 산 양반이 있죠. 그래서 야, 오리지널 양반하고 네가 어떻게 산 양반은 다른 거야. 기준 용적률을 계산상으로는 기준 용적률이 많이 나오더라도 용도지역 상향했을 때 자기보다 한 칸 위에
자기보다 한 단계 위의 용도 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이상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1종에서 2종으로 동상했다. 1종의 기준 용적률은 150이고 2종의 기준 용적률은 190인데 내가 과밀대지가 많아서 이론상으로 막 한 200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 용적률을. 그렇지만 너는 1종에서 2종으로 동상했다. 쉽게 말해서 너 돈 주고 약만 산 거야. 근데 오리지널 2종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없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가 이제 저희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렸고요. 요 정도를 이제 숙지하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뭐 용역하시는 분들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성 보증계획서 반영했어요. 우리 단지 과밀단지 허용 용적률 넘었는데 그거 혜택 다 챙겼어요? 뭐 이런 거 좀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 설명은 한 가지 더. 이 완화 방안은 정비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에 국한되고요. 재정비 촉진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원구에는 재정비 촉진구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있어요? 있다 그러네요. 재정비 촉진구역은 그 재정비 촉진계획에서 정한 별도의 룰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재정비 촉진구역이 아닌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다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